네,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을 보내고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명박 정부, 이제 10여일 후면 역사로 남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5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장성호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평가 여론조사입니다. 못했다는 의견이 좀 많네요. 67% 정도가 나오는데 그 원인은 좀 어디 있다고? 글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D학점 네? D학점 나온 정부라고. D학점이요? 예. 근데 이제 첫째는 그게 아마 정권 시작 초기부터 아마 인사난맥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김용준 후보 지명자가 자진 사퇴를 하긴 했지만 5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청문회에서 그냥 사퇴하고 낙마했던 장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특정 어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중심, 뭐 고소영 내각이니 뭐 강부자 내각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재를 발탁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널리 발탁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의 정부가 아니고 니네 정부다. 몇몇 이렇게 한정된 소수의 정부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출발 직후에 지금 그 한반도 대운하가 결국은 4대강 사업으로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4대강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을 강행을 했고 또 이 미국과 FTA라든지 이런 협상 과정에서 지금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또 어떤 정서적 감정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네. 집권 초기예요. 집권 초기에. 예. 그래서 이 소고기 촛불 시위가 발생하면서 거기서부터 국민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갈라진 그런 행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그 상황이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더 보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소통보다는 그냥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 되지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는 D학점 성적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명박 정부 5년간 가장 못한 일을 4대강 사업을 뽑았습니다. 한 39.9%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해요? 아까 다사다난 한 5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5년 한국의 격동사를 네. 정치사를 보는 듯한 그런 축약된 5년이었다 보고요. 정치는 원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립셋이라는 사람은 사회 경제적 위기는 반드시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 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쉽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제 부흥을,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해서 출범을 했지만 그 후에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악순환, 더 나빠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더 심한 질책을 네. 받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여론조사에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화 내빈. 네.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국격도 향상시키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경제 살리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그 경제 위기를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부족하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지금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냉전기, 과거보다 더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두 분의 평가도 뭐 좋지 않은데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날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음에 될 대통령 당선인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지금 국민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의 그런 어떤 불통 문제라든가 대언론 관계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스킨십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정권이 출범을 하면 이것은 조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가 지금 1대1 구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안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녀의 사랑하는 관계도 정을 한 번 좀 이게 쉽게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치인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마음도 아마 그런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친다면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48% 국민이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정을 주고 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기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제하에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물론 지금 국정을 시작조차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정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쭉 지켜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면은 가령 이제 공약 실천을 반드시 하겠다고 이제 굳세게 이렇게 다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반면에 이제 이게 테크닉이라든지 실력의 측면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국민들하고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말씀하거나 소통하는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국정을 같이 할 파트너 이렇게 공무원들, 파트너 지도자들을 뽑는 건데 이 뽑는 것이 최초에는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에 안 찼고 또 뽑는 절차나 과정도 저렇게 해서 좋은 사람 뽑을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국민들이 계속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48% 국민이 그래 맞았어요. 우리 이 사람 안 뽑았어야 되는데 저 52%가 잘못 뽑은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52%의 사람들도 혹시 저렇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시원하게 정말 모든 걸 이렇게 척척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동작이 느리고 또 본인 위주로 이렇게 뭔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지도가 처음에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여성 대통령을 새롭게 이제 어떤 대한민국 최초로 모셔보는 지금 여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성성 하면 대체로 보면 안정적이고 차분히 하나씩 하고 뭔가 하는 지금까지 어떤 남성 대통령이 했던 것과 또 다른 좀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급히 보지 말고 네. 하나씩 좀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에 지금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숫자가 높니 낮니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거기에 좀 신경을 집중하는 건 조금 좀 자제했으면 네, 뭐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부가 출범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조급증이 있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어느 틈엔가 이벤트 정치라든가 쇼 정치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네. 그것은 좀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그 인수위의 불통 문제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정치 문화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은 어떤가요? 그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좀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박근혜 당선인 자체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이렇게 몇 번 표현을 했고 네. 그리고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어떤 단절을 승계하고 계승한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정치 쇄신이고 정치 발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큰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 정권 출범을 하고 나서 과거에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네. 그것을 정밀 점검을 해서 개혁적 차원에서 해야지 그것을 과거의 어떤 단절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론사 퇴임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서 뭐 비서관 회의 주재하시고 뭐 지구를 19바퀴 돌 정도로 출장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네. 뭐 일단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한 대통령은 맞으신데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열심히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잘하는 거. 네. 우리 국민이 정말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시대 문제인 어떻게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양극화 문제들, 또 부자들에게 돈이 너무 몰려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좀 옮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목마르고 가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네.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결과적으로 나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열심히가 있고 현장 장관의 열심히가 있고 일선 동사무소 동장의 열심히가 있고 또 구급공무원의 열심히가 있고 각자 다르거든요. 네. 아니 제갈공명이 조재령처럼 일선에 나가서 싸움 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은 제갈공명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전략과 어떤 전술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국정이라든지 군사 전략에 쭉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제갈공명의 열심이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무엇이냐? 몸으로 본인이 직접 뛰면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진짜 열심인가? 네. 본인으로서는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국민에게 필요한 열심, 국민에게 진정하게 어떤 좋은 결과가 되는 열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받으니까 아까
디학점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 말인데요. 좀 논란되는 일이 많았어요. 임기 말 특별 사면도 그랬고요. 예. 훈장 수여한 것도 지금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좀 논란이 일어난다고 좀 보십니까? 과거의 관행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시대 정신을 못 잊고 네. 정치의 본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과 통합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방향성을 잘 잡았지만 통합이라든가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여론조사가 좋지 않고 네. 그리고 과거의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이라든가 훈장 이런 논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초등학교 때 학급 반장을 출마를 하고서 제가 저를 못 찍었습니다. 쑥스러워서. 네. 그러나 이것이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저를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관행의 문제고 나이가 들면 이런 좀 세상의 물정에 이렇게 쉽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이 재척사유처럼 이런 관행을 끊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끊지 못하고 그냥 이미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좀 끊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훈장을 줄 수 있냐. 이런 것은 정치 쇄신이든 정치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모형을 다음 정권에서는 반성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치사 역사에서 좀 불행한 부분이기도 한데 역대 대통령, 퇴임 대통령들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었다. 뭐 감옥에 간다거나 구설수에 계속 오른다거나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치의 특징입니까, 그게? 예, 한국 정치의 역진성. 네. 우리가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현대 정치, 한국 정치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서구나 유럽의 정치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의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 심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치 문화가 극한 문화와 보복의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할 때 보면 결사항전이라는 말도 있고 머리띠 두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어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한민족의 한의 문화 그리고 보복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치 문화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의 개혁성을 과거 정부의 어떤 단죄로 이것을 제물로 삼아서 가장 상징성이 큰 것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어떤 치부를 건드림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차별성을 갖고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네. 그런 데서 찾기 때문에 계속 뭐 그런 안 좋은 과거의 어떤 역사 예. 단절의 그런 순간들이 왔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4.19로 인해서 하야됐죠. 네. 그리고 발췌개헌이라든가 사소익견에서 헌법을 파괴했죠. 그리고 5.16 쿠데타 일어났죠. 박정희 정권 장기 집권했죠. 이런 것들이 쭉 그리고 12.12 쿠데타 일어났고 이런 것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부 X파일에서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이른바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제3고심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안기부 X파일로 알려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노 대표는 녹취록을 토대로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표는 거론된 검사 7명의 실명과 녹취록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단에 배포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실명이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노 대표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떡값이 전달됐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이지만 검사들 실명이 거론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무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노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대표뿐만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김태경입니다.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용하게 본인의 대통령 5년 경험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이 후대 정치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